자, 여러분, 주택연금, 아까 우리 주택연금 설명했는데, 주택을 담보로 해요.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요, 금융기관에서 주택 소유한 사람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연금의 형식으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은 당연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중장년층이 아니라 노년층에 뭐를 위해서? 노후 생활자금. 노후 생활자금 용도로 주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중요한 거야.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다. 여러분, 국민연금, 우리 내는 국민연금은요, 국가가 보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국민연금 뉴스 많이 나오는 게 뭐 몇 년 고갈 하잖아요. 그럼 국민연금 나쁘다 고갈되면 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 국가가 보증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선거에 그거 있으면 국가 보증하겠다. 그런 공약은 절대 안 나오대. 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가 보증하는 게 아니야.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해, 공적으로. 그게 좋은 거예요. 국가가 보증. 근데 또 좋은 게 있어요.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거주할 수 있어. 담보 대상이 되는 주택에 평생 동안 살 수 있고, 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또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어요.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가 8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연금 신청해서 매월 예를 들어서 300만 원 받는다. 매월 300만 원 받으면요, 이걸 몇 년까지 평생 동안 받는 거야. 매월. 좋죠? 예? 예? 주택 소유자가 돌아가셔도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똑같은 금액이 그대로 지급이 돼. 우리나라에서 연금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연금입니다. 뭐 국민연금 저리 가라. 국민연금은 어떻게 평생 동안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연금입니다. 주택연금. 근데 거기 보시면은 가입 가능 연령 보세요. 가입 가능 연령에서 주택 소유자 또는 뭐야? 또는 둘 중에 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 둘 중에 한 사람인데, 또는 배우자가, 자, 고칩니다. 60세를 55세로 고칩니다. 4월 1일 바뀌었어요. 여러분, 4월 1일 날 법이 바뀌었어요. 60세가 뭘로 바뀌었다? 55세로 바뀌었어요. 55세. 60세가 55세. 자, 가입 가능 연령 우선 바뀌었고요. 거기 주택 보유수를 봅니다. 부부 기준 얼마? 9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인데, 자, 9억 원 초과하는 이 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연금 가입이 뭐다? 가능하고, 또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얼마?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연금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대상주택은 뭐죠? 시가입니다. 시가의 동그라미. 공시 가격이 아니에요.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자, 거기에 확정기간 방식, 고객이 선택한 기간, 뭐 10년이면 10년 이런 게 있거든요. 확정기간 방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주택을 뭐 한다?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뭐에 대상하죠? 주택법상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54페이지 그 표 밑에 보시면은 뭐 주택법상 주택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돼? 준주택인 뭐 오피스텔,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상가주택, 전답 등은 뭐한다? 제외한다. 자, 그리고 5번에 보시면은 대상주택의 권리 침해나 제한 물건 및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은 원칙상 제외된다.
단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을 할 때 임대차 계약 등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을 가능하다. 자, 여러분 전세금이 있는 주택 연금 가입 못해요. 예? 예? 이런 거 전세권 설정된 거 못해요. 근데 그럼 전세권을 뭐 한다? 해지를 한다. 그러면은 가입이 가능하다. 뭐 그 얘기죠. 자, 거주 요건 봅니다.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자, 또 해당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뭐다? 불가능한데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는 가입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 부부 중 한 사람이 있다. 자, 여러분 대학가 가면 하숙촌 있죠. 우리 보면 대학가 하숙촌. 하숙하죠. 월 얼마 받죠? 월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잖아요. 우리 대학가 보면은. 예? 그럼 보증금 없이 월 얼마씩 받고 뭐 하잖아요. 그것은 가입이 가능해요. 주택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잖아요. 그런 건 가능하다. 예, 소유자도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요게 이 시가라고 했는데 요걸 공시가격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못 바꿨고요. 이제 나중에 또 개정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만 바꿨어? 60세를 55세 요것만 바꿨어요. 이번에 4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4월 1일이 얼마 안 됐네요. 자, 연금 지급 방식 봅니다. 여러분 355페이지에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의 4가지 거든요. 처음 도입을 할 때는요, 종신 방식밖에 없었어. 네? 그러니까 종신토록 월 지급금을 평생 동안 종신토록 지급을 하는 방식인데 2가지 있죠. 종신 지급 방식과 종신 혼합 방식. 뭐가 있냐? 인출 한도가 있어. 인출 한도 설정이 없으면 종신 지급이고, 인출 한도 설정 후면은 뭐다? 혼합이야. 인출 한도는 대출 한도의 50% 이내. 대출 한도는 5억입니다. 5억에 50% 하면 얼마? 2억 5천만 원.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자, 여러분 확정 기간에 이제 요거 처음 2007년 도입을 했거든요. 도입을 해서 몇 년 지나서 도입을 또 했는데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가 있는데 선택을 하는 거야. 본인이 우리 평생 받는 걸 나는 일찍 받고 일찍 죽겠다. 그러면 그 선택을 할 수 있지 뭐. 그럼 뭐 선택하면 그 기간 한꺼번에 받으니까 많이 받겠죠. 예, 많이 받지 종신보다는. 그래서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 또 월 지급금을 우리가 지급받는 방식이에요. 근데 종신 혼합 방식은 뭐가 있다? 인출 한도 설정 후에, 이것도 인출 한도 설정 후에. 그럼 인출 한도를 설정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2억 5천만 원 설정하면 그 금액을 빼 나머지를 고객이 선택한 일정한 기간 지급을 하는 거예요. 혼합 방식은. 그런데 주의하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기간이 지나도 몸이 아플 수도 있어. 또 주택 관리 비용도 들어가. 이거 때문에 대출 한도에 몇 프로?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드시 인출 한도로 뭐 한다? 설정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 또 2가지가 도입됐거든요. 뭐가 도입했냐? 우대 방식하고요. 또 대출 상환 방식. 요거 2가지를 도입을 했어요. 우대형. 대출 상환 방식. 대출 많이 받았어요. 주택담보대출 많이 받았는데 원금이자 갚아나가야 참 부담이 된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면은 몇 프로까지? 최대 90%까지. 대출 한도의 최대 몇 프로? 90%까지 일시로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걸 뭐를 갚아? 대출금을 갚아버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월 지급금으로 받는 거예요. 대출 상환 방식. 그러니까 부담을 여러분에게 뭐 한다? 매월 갚는 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거예요. 대출 상환 방식. 또 우대 방식이라는 게 또 있어요.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우대 방식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자, 뭐 거기 여러분 4가지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 종신 방식이 중요하죠. 항상 종신 방식을 잘 보시고, 자, 그리고 보증기한을 갑니다. 357페이지 보시면은 보증기한은 뭐다? 종신이에요. 소유자 및 배우자 언제까지? 사망시까지. 그 사망하면 어떻게 돼? 사망하고 나서 주택을 담보했으니까 주택을 처분한 가격으로 여러분에게 연금 지급한 돈 있죠? 그걸 받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까 주택연금의 장점에 보면은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거든요. 주택을 처분한 가격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하면 이제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주택 처분한 가격이 7억이에요. 7억인데 연금을 지급했잖아요. 연금 지급 총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금 지금 매월 주잖아요. 그 받은 총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여러분 5억이다. 근데 요게 컸어요. 그럼 얼마 남아? 2억이 남잖아요. 남는 건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줘요. 남는 것. 근데 주택 처분한 가격이 그때 예상보다 떨어졌어. 5억은 지급을 했는데 이게 많아. 그럼 얼마 부족? 1억 부족. 1억 부족한 것은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어요. 부족한 건 국가가 보증했기 때문에 국가 부담. 그러니까 남으면 주고 부족하면 국가 부담. 참 좋습니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요거 연금 84세 기준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살면 얼마나 좋아요.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 112세 되신 분도 선거했던데. 야, 대단하신 분. 그래서 연금 신청하면 좋아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게 행정 편의주인데 우리 뉴스도 좀 나왔었는데 일본에서 이런 경우 있어요. 신청을 하면은 확인을 해요? 돌아가신 거? 뭐 계속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서 카드로 뽑아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서류상으로만 확인하잖아요. 돌아가시면 통보가 될 거 아니에요. 사망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망 신고를 안 해. 그래서 뉴스 나왔어. 야, 어느 동네는 100세 이상이 엄청 많다. 막 뉴스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돌아갔어. 그 돈 어디 갔어? 알아서 썼겠지. 신고를 안 해요. 예? 근데 그게 왜 알려졌냐 하면은 지진 나서 보상을 해주다가 알게 된 거야. 보상해 주려니까. 근데 이게 행정 편의주의야, 완전히.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런지 말하는 법은 없죠. 예? 그래서 여러분 가끔 조사를 합니다. 예? 서울특별시, 아직 경기도는 조사를 아직 하는 것 같은데 서울특별시는 조사를 했어요. 예? 공무원이, 예? 아, 요즘 이 단속도 한번 해보자 하면서 공무원이 다 가서 자격, 이름, 요거 확인 다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망을 했는데 자기증 걸려있어. 공중에 쌓였죠. 사망한 사람 왜 걸려? 그런 사람이 많이 걸렸어, 서울특별시에서. 웃기죠? 네? 그래서 그게 나면 사고 생기면 어떻게 할 건데. 그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많거든요. 이 사망한 사람 이용을 하는. 연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자, 여러분, 진짜 좋거든요, 요거. 예? 55세입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56세, 배우자가 45세, 신청 가능. 예? 여기 코로나 때문에 또 있고 해서 더 낮췄어요. 이 퇴직도 좀 빨라지고 하니까. 55세니까 뭐 웬만하면은 신청 가능하죠. 예? 우리 민법 교수님도 신청 가능합니다. 55세 넘으셨으니까. 예, 그런 게 이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좋은 제도예요, 여러분. 예, 제가 보기엔요, 국민연금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자, 이자율 적용금리 봅니다. 357페이지 중간에 적용금리 보면은 변동금리예요.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뭐를 댄다? 가상금리를 댄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는 두 가지죠.
뭐다? 양도서, 예금증서 금리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금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옛날에는요, 가상금리가 1.1%였거든요. 낮게. 처음 대출받는 그게 처음이 좋은 거야. 낮게 해서. 지금은 가상금리가 그렇지 않죠.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대출금리가 더 높아졌지, 옛날에 비해서. 자, 우선은 보고요. 그 다음 여러분 그 문제 한번 볼까요? 4번. 자, 틀린 것은, 자, 이용 자격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55세 포인트, 맞는 지문이죠. 2번, 연금 지급 방식은 종신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등이 있다.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담보 대상은 주택법상의 주택, 그리고 상가, 영업 및 판매 시설 제외한다. 맞고요. 보증료는 주택가격 1.5%를 최초 대출 실행 시에 납부하는 초기 보증료가 있고, 또 보증잔액에 우리 연 0.75%를 매월 납부하는 연 보증료가 있어요. 이 보증료. 자, 종신 지급 방식에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된 주택연금, 대출 원리금이 담보주택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금액은 법정 상속인이 상환을 해야 되는 게 아니죠. 법정 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국가 부담. 5번 정. 5번 지문이 2번 출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59페이지 가시면은 부동산 투자 회사가 나오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를 요즘 뉴스에 보면요, 부동산 투자 회사란 용어보다 뭐를 많이 나오죠? 요즘 뉴스에 보면은 니츠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니츠.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도 해요. 그대로 번역해서. 그래서 요거는요, 소액 자금을 가진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요. 모아서 예를 들어서 1조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누가? 자산 운영 전문 인력, 전문가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은 부동산 관련된 증권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지분에 따라 뭘로? 배당의 형식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해요. 이거 본인이 직접 투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본인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으면 뭐다? 간접, 직접이 아니다. 간접. 투자를 하고, 이 자체가 하나의 뭐다? 상품. 니츠 자체가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리고 소액 자금을 가지고 대규모 자금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증권회사의 뮤추얼 펀드에 빗대서 부동산에 뭐라고 한다? 뮤추얼 펀드라고 해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 자, 이런 펀드 한번 투자해 보셨어요? 펀드 나왔으니까, 뮤추얼 펀드 나왔으니까. 펀드 한 번씩은 한번 해봤죠? 예? 안 해보신 사람 없을 텐데. 옛날에 뭐 수익률이 좋다고 해서 뭐 하신 분들 많은데, 요즘 뉴스도 많이 나오대. 또 펀드 뭐, 요즘 뭐, 예? 원유 펀드 투자하신 분도 있고, 뭐. 하여튼 요즘에 펀드 투자를 뭐 하는 것도 잘 알고 투자를 하셔야 돼. 왜냐?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그것만 봐요. 우리 광고할 때 보면 수익률 최대, 뭐 최고의 수익률. 그 밑에 조그맣게 있잖아요. 상기 원금의 손실가 밑에 조그맣게 있지. 예? 앞에 것만 보고 여러분 항상 하이 리턴, 리턴은 수익이에요.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를 수반해. 수익이 높을수록 위험도 당연히 높지. 그러니까 위험 높은 건 얘기를 안 하고 뭐만 강조해, 여러분에게. 수익 높고. 그거 투자하니까 요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 나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익이 높다고 해서 사람들 사모펀드에 뭐 계속 투자하는데 사모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부도 나니까 투자 자금 회수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 그럼 전문가가 투자를 해줘. 전문가 투자니까 펀드 하면은 전문가도 아는 사람들이 뭐 외국 가보지도 않고 가서 그런데 외국에 투자를 했다. 그 외국에서 뭐다?
사기 당한 거 아니야. 무슨 사기? 펀지 사기 당한 게 다단계 금융.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형상이 벌어지지. 뭐 우리나라만 다단계 있어요? 원래 다단계는 외국에서 나온 거예요. 금융 다단계. 그래서 이번에 라임이 거기 사기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펀드는 원금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좀 알아보고 투자해야 돼. 그게 펀드 구성하는 주체가 누구냐? 예? 국가면 떼먹을 일은 없겠지. 뭐 국가 같은 거, 뭐 그런 거. 누구냐? 은행이냐? 누가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돼. 주체 같은 거 발행할 때. 리츠도 그게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발행 주체, 발행 기간 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자, 문제는 리츠는 무슨 회사? 주식회사야. 그러면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2001년 2월 달에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가 바로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이것도 거의 오래됐죠? 처음에는요, 그때 당시 기업 IF 이후에 부도를 많이 났기 때문에 기업의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리츠가 거의 대부분 그 리츠야. 기업 구조 조정을 목적으로 한 리츠. 근데 지금은 뭐다? 리츠가 여러 개 많이 있는데 아직도 기업 구조 조정이 많아요. 기업 구조 조정이요, 뭐 자기 관리 리츠보다 거의 배입니다. 배 이상 많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 또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자, 우선은 자기 관리 리츠. 또 뭐가 있냐면 위탁 관리 리츠. 여러분 시험 문제는요, 법조문이 출제하고 있어요. 요즘에 법조문이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 리츠. 자, 법조문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교재에 가서 36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회사를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이 개념이 오른쪽 361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이 개념을 출제를 하는데 특히 우리가 많이 출제하는 건 요거죠. 이 개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여러분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 매일매일 출근한다. 상근으로 두고, 부동산에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이 자산의 투자 운용을 직접 수행을 하는 회사를 뭐라고 한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작년에는요, 위탁관리를 출제해서, 작년에는 위탁관리 리츠를 출제했습니다. 그럼 요 두 개는 뭐다? 요 두 개는 자산의 투자 운영은 요건 직접 수행을 하지만 요거는 직접 수행 안 해요. 요거는 자산의 투자 운영을 어디에? 직접 수행하지 않고 어디에? 자산 관리 회사에 뭐 한다? 위탁을 하는 리츠입니다. 자, 그리고 회사 형태를 보면은, 자, 여러분이 자기관리 리츠는 본점 외에 지점도 둘 수 있고요. 또 직원을 고용을 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있는 이 회사를 우리 뭐라고 한다? 실체 회사. 그리고 요 두 가지는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없고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또 둘 수 없죠. 둘 수 없는 이것을 명목회사라고 해요. 명목회사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페이퍼, 뉴스는 이걸 많이 들어봤으니까 페이퍼 컴퍼니, 명목회사.
자, 여러분 교재에 또 한번 갑니다. 362페이지에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 법 조문이 나오는데 이 조문들이 출제하는데 자, 그 제3조 1항 보세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뭘로? 주식 회사로 한다. 주식 회사입니다. 주식 회사는 상법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이 법은 뭐죠? 부동산 투자 회사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에 적용받는다? 상법에 적용받는다. 왜? 상법상 주식회사니까.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그 상호에 부동산 투자 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러면 하여야는 반드시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자, 거기 제5조 봅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발기인을 모집해서 발기인 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래서 발기 설립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하여야 반드시. 그 2번은 29회 시험에 정답으로 물었죠. 부동산 투자 회사는 현물 출제한 설립을 할 수 없다. 없대의 동그라미. 요걸 시험에는 있다로 출제한 거죠. 말을 바꿔버린 거예요. 요걸 29회 정답 지문입니다. 자, 설립 자본금도 이거 진짜 많이 나오죠. 자, 설립 자본금, 그리고 제10조에 또 최저 자본금. 요 두 개는 시험 문제 또 많이 출제가 되죠. 자, 설립 자본금 얼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및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설립 자본금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네? 그래서 여기 5억이 정답으로 많이 물었죠, 지금까지. 그리고 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죠.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10조 등록을 한 날부터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얼마? 70억 원 이상. 그럼 70억 원 이상이니까 70억 원이 최저 자본금. 그리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본금은 각각 얼마? 50억 원 이상. 그럼 이 50억 원이 최저 자본금. 자, 이게 10조가 나온 거야. 10조. 자, 10조가 나오고, 자, 거기에 11조의 2. 이것도 정답으로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여러분, 설치할 수 없음의 밑줄. 또 맨 끝에 없다의 밑줄.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은. 자, 그 14조의 8 보세요. 주식의 공모 2항 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부터 몇 년?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100분의 30은 30%입니다. 30% 이상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여야 한다. 뭐를 묻고 있다? 주식의 공모. 근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않아요. 사모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적용. 주식 공모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또 15조 1항 봅니다. 주주 1인과 그 특별 관계자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돼?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충수의 몇 프로?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게 주식 분산인데 이 주식 분산은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묻는 거죠. 1인당 주식 소유 한도를 묻는 내용인데 1인당 소유 한도를 묻는데 요 또 두 가지 적용하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년 시험에 요거 나왔거든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해서 설명한 것 중 옳은 걸 이렇게 물었거든요. 옳은 거, 틀린 거 뭐 이렇게 묻잖아요. 그 작년 위탁관리 물을 때 요게 출제 또 했어요. 1인당 주식 소유 한도 있다 없다? 있잖아. 아까 50% 초과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한다. 있죠? 네. 그거 작년에 출제했어요. 질문에.
자, 그리고 현물 출자 19조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 회사는 영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 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없다에 또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의 영업 인가 또는 등록 후에 부동산 투자 회사의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5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되면 돼요. 그 5가지 나오죠. 부동산,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 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 이걸 대토보상권이라고 해요.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주식의 상장 1항보입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는 상장 규정에 상장 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시장의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거든요.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설립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즉각적으로 상장해야 된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뭐를 갖춰야 돼? 상장 요건을 갖춰야 돼요. 상장 요건이 있어야 돼. 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장 요건이 안 됐는데 상장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잖아, 망해서. 그러니까 상장 요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거기 보시면은 뭐 나머지 조문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자산의 구성 한번 볼까요? 25조. 자, 부동산 투자 회사는 최저 자본금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 자산의 70% 이상은 뭐가 된다? 부동산. 80% 이상 중에서도 70% 이상은 부동산이어야 된다. 부동산. 자, 배당으로 한번 갑니다. 368페이지에 28조. 부동산 투자회사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몇 프로? 90% 이상. 야, 거의 대부분이에요. 운영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주주에게 배당해야 한다. 이 경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자, 그리고 2항 보세요. 위 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인 경우 자기관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을 하여야 하며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50% 이상을 둘로 나눕니다. 거기 볼까요?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50% 이상 90% 미만으로 이익 배당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해야 되고, 또 90% 우리가 이상일 경우에는 뭐다? 주주총회 결의입니다. 하나는 특별 결의고 하나는 결의인데, 여러분 50% 이상을 둘로 나눴어요. 100분의 50% 이상을 5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둘로 나눴습니다. 자, 90% 미만인 경우에는 뭐죠? 주주총회 특별 결의. 90% 이상은 주주총회 결의. 시험에 나오면 이것도 잘 틀리게 돼요. 자, 3항 봅니다.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어요. 위탁관리. 이 경우 초과 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차입 및 사채 발행 2항 봅니다.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죠?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거기 보면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계가 자기 자본의 뭐를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예외가 나오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 나오면 법조문을 내요. 작년에도 법조문. 하여튼 법조문을 잘 보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갑니다. 부동산 투자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1번이 정답이죠. 얼마? 설립 자본금은 5억 원 이상. 1번이 정답. 2번은 30억이 아니죠. 얼마? 50억. 그리고 3번은 뭐다? 실체회사가 아니라 자기관리는 실체회사고 기업구조조정은 명목회사. 그리고 4번 본점 외에 지점 설치할 수 있으며가 아니라 없으며 상근 2번 둘 수 없다. 그러니까 4번 틀렸고 5번 자금 차입할 수 있다. 몇 배? 자기 자본의 2배 이내를 원칙.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373페이지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한번 갑니다. 자, 프로젝트 우리 뭐 프로젝트 운영한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금융입니다. 여러분 파이낸싱은 금융.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 프로젝트 금융 이렇게도 출제를 하는데 또 뉴스 신문에 보면 약어로 또 많이 나와요. 이걸 뭐죠? PF라고 많이 하죠. PF. 자, 여러분 부산저축은행 아세요? 부산저축은행 망했잖아요. 뭐 때문에 망한 줄 알아요? PF. 요거 망했는데 부산저축은행이 망했는데 어디 투자한 줄 아세요? PF로 투자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완전 웃긴 거예요. 지금도 지금 청산 중인데 지금 예보가 근데 아직 청산 더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아직 청산 더 끝났대. 저축은행. 뭐죠? 몇 년 전이에요. 그만큼 야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자, 광명에 투자했어요. 부산저축은행에 PF 광명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조사 갔을 거 아니에요, 이제. 광명에 투자했는데, 개발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조사 갔을 거 아니에요. 예보에서. 가서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거기 부동산 담당, 거기 와서, 부산 가서 와서 조사하는데, 투자한 곳이 없는 거야. 투자는 했다 하는데, 뭐, 서울상 사기쳤지. 웃긴 거죠. 하여튼 여기 좀 사기가 좀 많은가 봐. 옛날 경남은행도 강남 지점에서 3천억 또 부당대출해서 완전히 그래서 경남은행이 부산을 넘어갔지. 하여튼 이게 하여튼 웃겨요. 이게 보면은 사기 치려면 요거 쳐. 여러분 진짜 잘 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겠지. 이 사업주는 스폰서라고 해요. 스폰서. 사업주는요 이미 돈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는데 또 개발을 하는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뭐 빌려서 사업을 해야 된다. 누가 빌려주나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하나 또 회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를 출자한다? 또 출자를 하겠지. 돈을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뭐 5억을 출자를 또 할 수 있죠. 그래서 뭐를 하나 만들어? 이 프로젝트를 위한 회사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야 돼. 프로젝트를 위한 회사, 시행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문제는 이 회사는 사업주와는 법률적으로 관계없어야 돼. 법률적, 회계적으로 독립. 되겠죠? 연관되면 안 돼. 회계적, 법률적으로 독립이야. 독립입니다.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뭐를 위해서? 뭐 아파트 개발 사업, 뭐 유전 개발 사업, 항만 개발 사업, 고속전철 개발 사업, 뭐 이런 거 있죠?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 이게 돈이 많이 들어. 그래서 이것은 뭐죠?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요.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이런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PF가. 그러면 이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에 뭐를 위해서? 미래를 보는 거야. 뭐를 담보? 여러분이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를 해. 미래의 수익성. 이 사업성. 이걸 담보. 그러니까 이걸 담보로 하는 겁니다. 미래의 수익성. 이 개발 사업에 미래의 수익성, 사업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 대출일까요? 아닐까요? 또 시험 문제 되면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방식은 아니에요.
항상 주심에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는 거. 뭐다? 개발 사업의 미래의 수익성을 담보로 해. 이걸 담보로 누구의 부채로? 사업주의 부채일까요? 요 회사의 부채일까요? 회사로 가지. 요 회사. 사업주의 부채가 아닌 프로젝트 회사의 대차대조표가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과거의 대차대조표가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어요. 재무상태표상에 뭘로? 부채로 뭐를 발행한다? 부채로서 회사의 채권. 회사의 채권을 발행해서 뭐 이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줘달래요. 자, 여러분 용산 프로젝트 개발 용산 아시죠? 용산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 철도청 옛날 철도청 지금 바뀌었죠? 철도공사로 바뀌었는데 철도청 옛날에 거기 기지청 있잖아요. 그가에서 개발해서 국민은행도 돈하고 삼성중공업도 투자하고 해서 뭐를 만들었어? 용산 뭐 개발 사업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만들었어. 돈 얼마 만드는 줄 아세요? 예? 출자도 사업주 출자도 하고 은행도 출자하고 뭐 출자 사람도 많겠지. 얼마면 1조를 만들었어. 1조 만들어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때 외환 금융 전 세계 금융위기가 온 거야. 부동산 사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돈만 까먹었어. 1조 다 까먹었어. 그럼 그러면 돈 다 까먹으니까 출자하는 회사들은 출자를 했으니까 까먹으면 끝난 거지. 그런데 한국 우리 철도공사는 뭐 한다? 땅만 제공했으니까 땅 회수해버렸어. 우리는 돈 출자 안 했다. 땅 회수해버렸어. 그래서 그거 갖고 소송 붙고 했지.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관련 없어요. 사업주와는 관련 없는 겁니다. 별도 회사예요. 회사채를 발행해서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줘도 누구한테 돈을 빌려와야 돼? 회사채를 누가 인수해? 인수하는 누구? 금융기관. 대주다. 대출해주는 집단. 금융기관. 누구? 한 은행이 대출해주면 위험이 너무 크지. 예? 미래 수익인데. 그러니까 위험을 분산하자. 여러 은행이야. 이렇게. 여러 은행들이 모여서 대주단, 채권단을 형성해서 뭐를 해줘? 여기서 자금을,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줘서 뭐를 받는다? 차금 대출하니까 이자를 받는데 문제는 이걸 뭐라고 해? 회사채를 여러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인수를 하는 걸 뭐라고 해? 신디케이션인데 신디케이션인데 대출을 해주잖아요. 대출해 주는 걸 뭐? 론. 신디케이션, 론 형태로 자금을 대출해줘요. 자, 그런데 이 이자가 어떻게 돼요? 예?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이자율이 어떻게 돼요? 기업의 대출 금리와 비교하면 요 금리가 예를 들어서 3%면 요걸 한 12, 3%예요. 4배, 5배가 돼. 엄청 비싸요. 엄청 비싸요. 왜? 미래의 불확실성이 크니까. 예? 요것도 시험에 질문 많이 내죠. 자, 그런데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대주단이 대출을 해줬는데 망했어. 개발사 아까 용산 개발사 망했잖아요. 망하면 어떻게 돼? 대출을 해줬는데 망하면은. 아까 1조 가지고 운영하다 망했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이 회사에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대출해줬으니까. 근데 누구에게는? 사업주에게는 원리금 상환 청구가 안 돼. 독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주에게는 원리금 상환 청구가 안 돼. 그래서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요걸 뭐죠?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가 없는 것을 비소급 금융. 요게 원칙이에요. 비소급 금융을 원칙으로 하는데 보증한 게 있죠. 나는 또 사업주가 이 개발 사업에 나는 20% 보증했다. 그럼 20%는 책임을 져야 돼. 보증했으니까. 그 보증한 부분에 뭐 한다? 보증한 부분에 뭐 제한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제한 소급 금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자금을 대출받으면 이 자금을 누가 이용하는 거야? 사업주가 이용해요. 그럼 사업주는 자신의 재무상태표상의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아니죠. 장부 외에
장부 외에 자금을 융통받는 효과, 부의 금융 효과가 되고 대출 이미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해요. 그래서 부채, 채무를 부채 또는 채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또는 부채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전보다 더 높아진다. 요거는 사업주가 가지는 장점. 또 사업주가 가지는 이 장점이 또 있어요. 부의 금융 효과. 그럼 돈은 대출 받으면은 누가 관리해야 돼? 프로젝트 시행회사가 관리를 한다든지 시공사인 건설회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관리해야 되냐? 돈 맡겨야 돼. 함부로 다른 데 쓸 수도 있으니까. 부동산 또 누가 들어온다? 신탁회사가 들어오죠. 부동산 신탁회사에 무슨 거죠?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있어요. 에스크로우 계정을 위탁 관리 계좌. 여러분 부산 가면요. 자, 부산 가시면은 그 뉴스에 보면은 가끔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북구에 가면은 다 거기 이제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 있어요. 북구가 좀 부산에 좀 약간 저소득이 많은데 하여튼 그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어요. 건설회사가. 개발회사가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신탁을 가지고 개발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 대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 신탁회사에 줘야 돼? 개발회사에 줘야 돼요? 여러분. 예? 신탁회사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금은. 예? 신탁 개발이 이루어졌으니까 누가 관리하는 거야, 자금은? 여기서 관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분양 대금을 이쪽에 넣어야 되는데 개발회사가 저희들한테 자체 계좌에 넣으면 저희들이 신탁회사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넣은 거야, 회사에. 근데 만약 부도났다. 그럼 어떻게 돼? 돈 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 날라간 거예요. 돈 안 주는데 법적으로. 그게 2000세대가 날아간 거야. 2000세대 경매 넘어갔지. 그래서 부산에서 날랐지. 그러니까 그 뭐를 몰라서 그래. 공인중개사 공모해도 맞췄을 건데. 민법이나 신탁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았으면은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돼?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 뭐 사기꾼이 뭐 사기라고 붙입니까? 그럼 사기에 부르지. 우리나라 사기 사건은 부동산의 70% 이상입니다. 개발에서도 사기 이렇게 치는데. 그래서 조심 많이 하셔야 돼. 그래서 광주에서도요, 어떤 분, 어떻게 돼요? 중개사 배우면서 사기당한 친구도 있어. 근데 문제 같이 가서 둘 다 사기했는데 세 사람이 갔는데 두 사람 당하고 한 사람 안 당했어. 안 당한 사람은요, 맨 앞에서 공부한 사람 안 당했어. 왜? 집중해서 더 크다. 광주 거기 신세계백화점 앞에 터미널 앞에 거기 오피스를 분양하는데 사기당한 거야. 2중, 3중 분양해버린 거야. 서류 확인도 안 하는가 봐.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 이런 걸 봐야 돼. 딱 서류상으로 다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려면. 뭐 한두 푼 아니잖아. 돈 1억 넘어가는데. 자,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는 말자. 예? 여러분 사기 칠 사람은 안 되니까 사기는 당하지 말자. 중개사 공부는 그게 중요해요. 사기는 당하지 말자. 그래서 지금 항상 서류는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개발을 이런데.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사기 많습니다. 재개발도. 그래서 주의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우선은 여기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자, 그러면은 시험 문제 또 출제를 또 이렇게 합니다. 진짜 이 사업이 유망해. 야, 요거 하면 거저 돈이 엄청 들 것 같다. 그럼 대주다 욕심이 생겨. 욕심이 생겨서 뭐를 한다? 나는 대출 안 해주겠다. 뭐를 한다?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지분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부채로서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뭐 지분 투자를 하겠다. 지분. 예? 지분 투자하겠다. 뭐 30% 지분 투자하겠다. 지분 30% 달라 이거야. 그러면은 프로젝트 시행회사와 이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이 개발 사업을 같이 하겠죠.
같이 할 거 아니야.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걸 전문용어로 조인트 벤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조인트 벤처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 여기 사업이 진짜 유망하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정한 자금은 난 지분으로 투자하겠다. 그래서 프로젝트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해? 조인트 벤처.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지. 개발, 요거 회사와 요 은행이 소수지.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는 게 조인트 벤처다. 그래서 프로젝트 요거 개발 상당히 우리가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그래서 개발하면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봐야죠. 그래서 알아보기 위해서 금융기관 대출해주면 이거 다 알아봐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보에 뭐가 비대칭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줄어들수록 대출 받을수록 확률이 높아지죠. 숨기면 위험이 높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 내용을 우선 잘 확인해두고 돈은 누가 갚아야 돼? 회사채 발행했으니까. 특정 프로젝트 개발 사업부터 발생하는 미래 돈 들어오고 나가는 게 있죠. 미래의 이 현금 흐름을 가지고 이 회사채에다 뭘로 삼는다? 상환에 뭘로 삼아요? 재원으로 삼는다. 개발 사업부터 발생하는 현금 수익 지출을 가지고 이 회사채에 대한 상환의 재원으로 삼는 거예요. 자, 위험이 높으니까 금융기관은 위험을 분산을 시켜야 돼. 그래서 누구? 뭐 국책 사업일 경우에는 정부의 보증을 요구하거나 또는 건설회사의 보증, 또 판매자, 원료 공급자, 또는 구매자의 보증을 요구하게 돼. 예, 그래 위험을 뭐 한다?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거예요. 보증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자, 시험 문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좀 또 있는데 작년에도 출제했었죠. 두 문제에 걸쳐서 개발해서 우리가 금융에서 두 문제에 걸쳐서 출제했습니다. 자, 6번 문제 갑니다. 자, 그 관로안에 보세요. 관로안에 단 프로젝트 사업주가 프로젝트 회사를 위해서 뭐를 보증도 안 하고 담보 제공도 하지 않음. 조건 주어졌어요. 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 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이 있어요. 또 여러분 개발 사업을 해서 장비를 리스하는 경우도 있죠. 리스하는 경우는 리스 사용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또 세제 혜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니은 프로젝트 사업주의 재무상태표. 여러분 사업주의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표시해야 하네요. 안 하죠. 누구의 부채? 프로젝트 회사의 부채지. 그래서 니은도 맞고 디귿. 금융회사는 담보가 없어서 위험이 높죠. 위험이 높은 반면 그래서 뭐를? 대출 이자를 높게 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프로젝트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금융회사는 프로젝트 사업주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보증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네 번째가 요거예요. 비소급 금융의 네 번째, 비소급 금융. 그래서 네 개 다 맞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시험에 많이 틀려요. 시험에 출제하면은 왜? 네 개 중에 하나 잘못 생각하면은 틀리는 문제잖아요. 5번 정답. 자, 프로젝트하고 니즈는요, 여기는 올해도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두 개는. 작년에도 여기 출제, 요거 출제했잖아요. 올해도 중요해요. 올해 하여튼 뭐, 금융, 요즘 이슈가 되는 건 뭐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올해 출제가 또 예상되는 중요한 부분. 자, 이렇게 해서 투자 금융 12문제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을 했습니다. 자, 이제 개발, 우리가 관리, 마케팅 좀 쉬운 부분입니다. 이쪽은. 이것은 나중에 이제 요약집과 더불어서 쉬운 부분이니까 하고, 이제 여러분이 감정평가 이론, 어려운 부분 이제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464페이지 감정평가 이론 들어가겠습니다.